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00살 정도 되면 삶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저는 어릴 적에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쯤 살게 되면 인생을 다 꿰뚫어 보는 통찰,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지혜 같은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보던 만화나 이야기 속에 꼭 100살 넘은 도사가 나와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말하는 캐릭터들. 그런 걸 보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면 성공도 따라오고 성공하면 행복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관계 맺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능성을 얼마나 다 써보았는가.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비교보다 정직한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미 성공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100년을 살아보신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100년을 살아보니, 저자는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출판은 댄 스토리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철학자이자 수필가입니다. 1920년 평안북도 출생으로 일본 조치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가르쳤고 퇴임 후에도 글과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은요, 삶이 멈추는 게 진짜 늙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배우고 느끼고 관계 맺으며 조금씩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요, 어려운 개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말로 조곤조곤 풀어줍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살아본 이야기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이런 문체 덕분에 글은 세대를 넘나드는 울림을 줍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가지고 편하게 살고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것. 그게 꼭 행복은 아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예술, 배움, 관계, 이런 비물리적인 것들에서 진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또 남을 위해 일하고 도움이 되는 삶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절도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고생은 결국 행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결국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와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살 넘은 철학자가 들려주는 행복의 이야기, 100년을 살아보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은 없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행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나 같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눈다. 그때의 복은
행운을 뜻하는 말이다. 선택과 노력의 대가로서 복이기보다는 공짜로 주어지는 복운이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통한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공짜로 주어진 복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는 삶의 일상적이며 정성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행복을 뜻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 넣고 싶은 것들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다. 그 대명사의 내용에는 꼭 같은 것은 없어도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또는 둘을 택해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식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어린애들이 마음에 드는 인형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지배하고 싶은 본능, 강자가 되려는 의욕,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삶의 욕망들이다.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명예욕도 그 중 하나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보답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을 소유했을 때의 만족을 행복으로 느끼며 상실했을 때는 불행으로 생각한다. 성적 욕망도 또 하나의 소유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또 더 많은 소유와 독점욕에 빠지게 되며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진리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를 찾아 행복의 차원을 높이려고 한다. 예술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가치는 어떤 이탈리아의 기업가나 재벌이 남겨주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몇백 년 동안 이어져온 관광 수입만도 막대하다. 1947년은 독일의 자랑스러운 시인 괴테의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독일은 극심한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없었다. 그것을 애석하게 여긴 전쟁의 적대국이었던 미국이 세계적인 기념 축전을 개최했다. 괴테의 정신적 영향력은 전쟁의 파괴력보다 높이 평가받아 당연한 결과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때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역사적 기록에 그쳤다. 반면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저술했을 뿐인데 그의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2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다. 창조자는 사회에 주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 인류가 공유하는 업적이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업적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행복을 누린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어야 하나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필수적이다. 또 이런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작의 기쁨과 행복은 고급 자가용을 타고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감을 갖는다.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도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널리 알려진 숲 지킴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예상 못했던 취직을 하게 된다. 넓은 숲에서 산불을 예방하거나 서식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일이다. 그 사람은 숲에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숲을 돌보았다. 몇 해 동안 숲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한 가지 색다른 습관을 찾아냈다. 저녁 땐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가지고는 잘 정돈된 거실 식탁 위에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놓는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작업복을 신사복으로 갈아입는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 빗질을 한다. 새로운 구두로 바꾸어 신는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다가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신사가 되었는가를 살핀 뒤에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노크를 한다. 그리고는 마치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 식탁을 향해 점잖게 걸어가 앉아서 조심스럽게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점잖게 배웅을 받고 있는 듯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다시 신사복을 벗어 걸어놓고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 식사를 다 끝낸 식기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한다. 만일 누군가가 혼자 사는 집인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불편한 일들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여러 해 동안 숲속에서 혼자 살다가 후일에 인간사회로 나가게 되면 인간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았다. 내가 인간사회에서 살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귀한 가정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던 때였다는 생각이 났다. 저녁 시간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습관을 창안해냈다. 영국 작가 키플링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 태어났다가 사회를 떠나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물론 행복과 불행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인간적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정이 그 기본 단위가 된다. 후에는 학교 생활과 직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영향력이 적은 것 같아도 지역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 더 높은 직책과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사회에까지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의 고통과 불행을 더하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선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권고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아마 동양의 오랜 스승인 공자의 교훈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그것을 어진 마음을 갖고 예절을 지키라는 정신으로 압축했다. 선하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닫힌 마음, 즉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사회 원칙이기도 하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도 더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고 성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성공은 무엇이며 실패는 또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은 남겨두기로 하자. 다른 하나의 행복론과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객관적 기준은 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은 행복하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어진 유능성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60의 유능성을 타고난 사람이 65나 70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90의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결과에 머물렀다면 실패한 사람이다. 밖에서 볼 때는 같은 70이지만 그 자신의 삶의 가치를 따진다면 성공과 실패는 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정성 들여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으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는 법이다. 성공과 행복의 함수 관계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 중학교 2학년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의 동화를 읽었다. 한 가난한 소작인 농부가 있었다.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갖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보았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농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귀족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다.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약속한 언덕 위에 올라가 기다리던 농부는 해가 동쪽 언덕 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할 겁니다 라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귀족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농부는 뛰고 또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농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내던졌다. 물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텐데 라고 다짐했다.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농부는 발걸음을 돌렸다. 또 달려나갔다. 북쪽의 해는 빨리 지는 것일까? 태양은 벌써 서쪽 하늘 중간까지 걸쳐 있는 것 같았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언덕 밑에 왔을 때는 해가 거의 산 밑으로 내려앉는 듯 싶었다.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언덕에 올라서면서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쓰러졌다. 그것을 본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 않았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춰와 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의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미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세상에 그 농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살았다. 서양에는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말이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악마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한다.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며 혼자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라고 타이른다. 그런 유혹에 따르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한다. 가난한 개인이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의 집안에서도 그렇다. 부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것까지 빼앗아 간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본다. 부자간이나 모자 사이에도 원수 지는 일들을 자주 보는 때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나, 부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적 중상층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범죄율이 낮다고 말한다. 돈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적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민이 많거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상층이 80%를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9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 할 짐을 쥐고 사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내 주변에서 본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 주인공은 문학인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였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60세에 가까운 나이에서야 존경하고 싶은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 남자는 정치계의 거물이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재벌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몇 해를 지내다가 그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전 부인의 자녀들은 계모가 부친의 재산을 누려 결혼했다는 생각이 지나쳤다. 결혼 초부터 그 때문에 노후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인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나는 내 여생을 먹고 살 재산은 준비해 두었다. 초혼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없다. 내 친정 조카들도 다 충분한 재산을 갖고 산다. 그리고 내 형제들과 조카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산소를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고 아버지의 재산권은 너희들과 아버지의 뜻에 맡길 테니까 재산 문제를 갖고 말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마음 쓰고 도와주고 싶다. 남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니까. 그래도 아들, 딸들은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새 어머니에게 갈 것 같아 아버지에게 유산 문제를 갖고 고달프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11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는 도중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73세의 건강한 장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강가에 서게 된 것이다. 평소에 유산 문제로 마음 쓰던 자녀들은 새 엄마에게 언약했던 대로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고 대들었다. 그 사태를 본 부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거듭하다가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산이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찾을 것은 다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람 있는 일을 위한 사업으로 남길 테니까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아버지의 유산이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이 헛되게 사라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오면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나에게 올 유산은 내가 다 찾아서 아버지의 유지를 영광케 키워가야겠다.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전 부인의 자녀들에게 남편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던 것이다. 서울 서북 쪽에 가면 S대학이 있다. 그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비 여사를 오래전에 만난 일이 있었다. 그분도 내게 비슷한 얘기를 했다. 구한 말 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마침내 남는 바 없이 사라지겠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유경사업에 투신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자녀들 가운데 기업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유재산에는 한계가 있어야겠다고 믿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MC의 경우는 좀 달랐다. 왕실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 자신도 어느 정도 유능했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그 유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직업도 가져보지 못했다. 67세가 되었을 때 나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차라리 그 재산이 없었다면 떳떳한 사회인으로 보람있게 살았겠는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는 후회였다. 역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의 인격 수준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 이하도 문제지만 그 이상의 재산은 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재산보다 귀한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과 사회적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인 재산의 경계는 확실히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스스로의 인격과 기업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먼저라는 점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적게 갖고 사회에는 많이 줄 수 있는 기업가가 진정한 기업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면 좋은가? 중산층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활의 기초 필요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의 교육은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가난은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짐도 아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나는 가난하면서도 애들 6을 키웠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본 모친은 사람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모두 제 먹을 것은 주어지는 법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모친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위로에 충고였던 것이다. 지금은 6애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 부자나 재벌가는 없다. 그러나 사회 중견층은 차지하고 있다. 내 딸의 애기가 생각난다. 그 딸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갔다. 사돈댁에서 혼인을 무척 원했다. 소녀의 세댁은 널리 알려진 정도는 아니나 준재벌에는 해당되는 상위층이었다. 모두가 재벌의 맏며느리가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내 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이 하는 얘기는 달랐다. 온 가족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삶의 가치를 재산의 다소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엾어 보인다는 것이다. 남은 딸애가 결혼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자나 재벌 가문, 정치가의 집으로는 출가시키지 않겠다는 소감이었다. 일을 하는 이유. 1961년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제자와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왔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메리카의 정치에 관해서는 회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는 영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좋겠으나 미국과 같이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제를 택해 강력한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수긍이 간다. 그러나 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캐나다나 유럽식 사회주의가 더 앞서지 않은가 싶다. 내 얘기를 들은 제자의 대답이었다. 얼마 전에 소련의 후르쇼프 수상이 뉴욕을 다녀갔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끝내고 뉴욕 시가를 관람하다가 록펠러 센터 앞에 이르렀다. 그 으리으리한 시설을 본 후르쇼프가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력 밑에서 고생하겠느냐고 말했다. 공산사회 지도자로서는 응당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후르쇼프의 말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후르쇼프는 록펠러 센터나 어떤 기업체가 한두 개의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시설이나 기관들이 그 개인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메리카의 제도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록펠러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주식 5%를 갖는다. 법에 의해서 그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대신 록펠러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익금에 대한 투자와 사용권을 행사한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고 경영권이며 더 소중한 것은 그 잉여자산의 사용권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학자나 예술가는 학문과 예술작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듯 기업가는 그 기업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사회에 제공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메리카에는 없다는 얘기다. 나는 제자의 이야기를 음미해 보았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개인 소유 체제 경제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사회주의와 복지 정책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발전적 개혁을 했다. 그 결과로 기업을 통한 경제기여 체제로 발전한 것이다. 경제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경제는 통제적 사회주의 정책보다 우수한 체제라고 생각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아메리카의 자본주의는 우수한 체제라고 느꼈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나는 40세가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 본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해방이 되고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무이푼으로 탈북을 했다. 겨우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정전이 되고 서울에 왔다. 대학 교수의 직책을 맡으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는 교육을 책임 맡아야 하는 부양가족이 8명이나 되었다. 북에서 내려온 두 동생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고 내 어린 애들도 6명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열심히 뛰었으나 혼자의 수입으로 8명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벅찼다. 새빵살이의 고생도 치렀고 기초생활의 어려움도 겪었다. 그렇게 사는 긴 세월 동안은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가난을 극복해야 했다. 그 당시 두 곳에서 강연 청탁이 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내가 아내에게 물으면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지났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기업체의 강연을 뒤로 미루고 대구로 간 일이 있었다.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700명을 위한 강연 책임을 위해서였다. 서울의 기업체에서는 교통편도 도와주고 사례금도 대구보다 배나 많았다. 옛날이기 때문에 대구를 기차로 왕복하면 완전히 하루를 고생으로 소비해야 한다. 그래도 다녀왔다. 돌아와서 나는 내 생활의 한 단계 높은 가치를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체험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보람과 행복을 더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또 몇십 년을 보내다 80의 나이가 되었다. 다시 물어보게 되었다. 일을 왜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의 대답은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또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다른 사람이 준 것이다. 모자도 양복도 신발도 그렇다. 어떤 것은 호주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양을 쳐서 보내준 것이고 미국 텍사스의 어떤 사람이 목축을 해 보내준 가죽도 있다. 안경을 만들어준 기술자, 치과에서 도움을 베풀어준 의사와 간호사, 병들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나되게 했고 이렇게 살게 해준 모든 사람들의 혜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도 모두가 스승과 다른 학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생명과 인생 자체가 부모, 가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또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온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세상인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껏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행복이란 뭘까? 성공이란 뭘까?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조용히 마음을 건드려줍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늙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살아있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